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0 전라북도 평생교육 포럼 진행을 맡은 전주대학교 서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포럼입니다. 사전에 포럼 참여를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학권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권입니다. 먼저 온라인이지만 오늘 포럼에 함께해 주신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평생교육 또한 온라인 강의와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교육 방식 역시 점점 낯설지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비대면 평생교육의 혁신, 지자체 평생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분들과 시군 현장의 평생교육사분들의 견해를 듣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나타난 사회의 변화와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지자체 평생교육에 있어서 비대면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 방안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해서 하루빨리 평범했던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평생교육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잘생긴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학습 등 교육 방식의 변화에 따른 현실을 분석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의 양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영남대학교 허준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교육학과의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숭례문학당 신기수 대표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숭례문학당 신기수 대표입니다. 네, 세 분께 좋은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토론은 남원시청의 강승원 주무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원시청 강승원 주무관입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김제시청 김은혜 주무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제시 평생교육사 김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김삼현 주무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의 김삼현입니다. 네, 오늘 포럼은 세 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가 있은 후에 토론자가 자유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비대면 사회와 근거리 학습권의 실천입니다.
공주대학교 양병창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너무 큰 쇼크라서 어떻게 갈지 좀 암담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지역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전략이랄까요? 아니면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생활권, 근거리 학습권의 실천, 그리고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 같은 것이죠. 이제 언제 이러한 바람이 멈출까, 또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충격에 의해서 학습받던 존재입니다. 우린 교육하면 대체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공간에서 벌써 지식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학습하는 것, 그래서 전수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래 인간은 태초부터 충격에 의해서 가장 많은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받은 학습은 무엇일까? 한국은 K방역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의료 체계에 비해서 교육 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성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아마도 근대 학교의 그 대단위 학교, 그러니까 다중이 모여서 수업을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근대 교육 시스템에 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꼬리를 물어서 비대면 수업의 인프라 부족이나 혹은 돌봄의 문제, 학습 격차의 문제, 입시를 연기하자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학교 단일 공교육 구조의 의존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1세기를 넘어가면서 100세 장수사회라는 그런 전환, 또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이런 위기적 상황들이 우리의 교육에 대한 재구조화 혹은 전면적인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런 큰 거시적인 변화들과 함께 거기에 아마 기름을 부은 거라고 할까요? 팬데믹 사회가 들어온 거죠. 이런 뭐랄까요? 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평생학습 체계도 전통적인 학교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좀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OECD의 교육 책임자인 슐라이어 마하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혁신에 그 머뭇거리던 그런 상황들이 완전히 불필요한 행정 요식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의 평생학습 체제 구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요? 그동안 이제 서구 선진국,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 선진국이라는 선망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대 사회의 서구 중심의 대량 생산과 팽창 사회, 거기에 추격하는 우리나라 같이 그 당시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추격형 사회, 추격형 교육을 쭉 해왔던 것이죠. 이제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지방 소멸, 수축 사회화 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속도로 또 규모도 막대합니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교육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 교육, 평생 교육도 구태연한 그런 학교 교육의 그 태를 그대로 유지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식 중심 혹은 강좌 중심 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구별 뭐 이런 것들이 구태의연하게 계속되는 것이 평생교육의 현실입니다. 이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교육체계 또 평생학습적 교육체계를 재구축할 것인가 이런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운 것은 비대면 사회로 인해서 쭉 이어져 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두려움과 강박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변해야 되고 무조건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되고 뭐 이런 강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 가장 적합한 교육 그러면 다 아마 10에 9 이상의 사람들은 다 에듀테크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안 변하면 안 된다 한 것은 좀 테크놀로지에 의한 공포 마케팅 같은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를 크게 배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줌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긁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가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3분의 1도 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많습니다. 3분 퀵 가이드, 뭐 온라인 수업, 뭐 화상 교육, 뭐 줌 활용법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민감하게 바로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의 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사실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찬찬히 보지 못하고 출발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은 늘 하지요. 현장에 여러 가지 곤란이 있다는 얘기를 전국 평생교육 도시협의회에서 있었던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평생교육 부서의 대부분은 지금 모든 사업을 반납하고 사업비를 긴급 재난사업비로 전환했다. 54%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전환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업무는 중단되고 프로그램은 무기 연기됐습니다. 또 수강료 환불, 개강에 따른 업무 복잡성, 평생교육 강사들의 생계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업계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동의하지만 온라인 체계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소소한 대안을 내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강사료를 일부 교환을 작성해서 일부 강사료를 보존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뭐 작은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힌트가 좀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더 본질적인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저희가 웨비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지역마다 다 웹 세미나로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 전략, 뭐 또 관점 이런 것들을 지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등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끊임없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작은 그 지역에서의 문해교실의 대응을 보면 본질이 좀 정확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교실은 속수무책이었다. 빨리 종식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었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죠. 결국에는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비대면으로 참여했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에 대해서 비문의자 글을 배우시는 어머니들의 반응도 곤란해서 경이로움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달나라에 착륙한 것 같다는 기분이라고 얘기하실 정도의 경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공주시와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대응했던 작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공주대학에 위탁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강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속 질본이 문을 닫으면 질본이 1단계, 2단계, 3단계 말할 때마다 시청은 문을 닫으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준비해놨다가 다시 리셋되고 몇 번 하니까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사연은 계속 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문 닫았을 때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역시 언택트에 대한 준비를 강사들과 학습자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차례에 걸쳐서 강사들과 학습자들 소그룹으로 언택트 줌 활용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강좌들도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죠. 우리 대학의 뭐 사학과 교수나 이런 분들이 쭉 해오던 공주학을 사실 한 번 쓰고 뭐라 그럴까요? 용도 폐기된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거였죠. 그때 물론 학사의 긴밀한 관계들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다음번에 또 공주 지역에 혹은 전국에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은 좀 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공주의 인물, 뭐 공주의 이야기 이렇게 지역 컨텐츠들을 저희가 개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작은 사례지만 한 평생교육기관이 시야와 함께 어떤 이 전환의 시대를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평생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학교를 모방하는 강좌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으로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법은 중요하지만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주체가 중요하고 또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로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분명 일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후위기 또 세계화 경쟁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 사회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깊이 있긴 도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관성적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 쪽에서는 일회성의 교양 취미 강의를 평생교육이라고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이고 또 지역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강좌식 거기에 더해서 아카데미와 같은 다인수학급을 넘어서는 즉 전통적인 학교 수업 방식을 넘어서는 더 작고 또 생활 속으로 더 밀접하게 들어가는 즉 신뢰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이 평생교육계의 실험으로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거점 시설에 모여서 하는 평생학습이 저는 현재까지 평생교육 체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전달 체계의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한 도시 한 평생학습관에 다 모이는 그런 전통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좌 중심 또 강사 중심의 평생교육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과 행동이 없는 평생교육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생활권 평생학습 체계라고 보여지고 지자체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의 사례들을 몇 가지 보면 경기도 수원시에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또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작은 소그룹으로 학습에 시민주도 학습의 플랫폼을 만들어갔던 누구나 학교, 또 은평구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숨은 고수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을 훈련시켜서 강사로 활동하게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숨은 고수 학교 같은 사업, 그리고 대전의 평생학습관은 유성구 평생학습관은 마을 주민들의 학습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자 이 3박자를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동네 3박자 평생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과 함께 서울시의 동네 배움터라는 평생학습 센터 사업은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센터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동단위에 평생교육위원회 그리고 평생교육 플래너가 연결되고 3개의 동에 1명의 평생교육사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슬리퍼를 신고 가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것은 아무리 그 좋은 강좌가 있어도 멀리에 그리고 다인수 그래서 위험하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배움터는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위기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의 본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운다인 것인데 이런 학습의 권리, 이 권리에는 늘 따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주체적 권리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즉 배움과 지역의 공헌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학습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성은 지역의 활동 결과 그 성과가 지역의 관계로 축적되는 것이죠. 이게 생활권 평생학습권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배운 데 머물지 않고 지역의 주인으로 그 성과를 관계로 축적하면서 지금처럼 비대면이 계속 요구되는 사회에서 새롭게 우리 신뢰관계를 어떻게 지역에서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풀뿌리 관계 실천의 핵심은 공간입니다. 지자체가 이 공간을 적정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배움의 공간을 공유 함께 모여서 공유의 플랫폼으로 혹은 지역의 활동의 작당 아지트로 그리고 실천의 베이스 캠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이게 근거리 학습권이라는 생활권의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가까운 곳에서 같이 모이고 배우고 토론하고 활동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어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근에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생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우리는 충분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아지트를 틀고 주민과 아동이 함께 학습,
그리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자라는 그 엄마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시고 자기네들의 생각을 가다듬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습에서 출발하고 실천으로 그리고 관계로 축적되면서 촘촘하게 지역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조건 정비를 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거리에 누구나 학습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즉 읍에 사는 그 도시부에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뭐라 할까 프로그램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 주변부에 사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려면 1시간씩 기다려서 시내부로 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가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새롭게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하버머스, 뭐 존두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실제로 그것은 지자체가 특정한 영역별로 어떤 곳에만 집중적으로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고르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생활권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성하고 있는 곳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천시, 또 진안군, 또 공주시가 최근에 이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학습관 하나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남원 같은 데도 이제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에는 사실은 평생학습관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시설로의 전환 혹은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실제로 행정적으로 부작용하고 있는, 즉 행정적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뭐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학교 등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속에서도 결국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가 그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의 돌봄과 또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나온 얘기입니다.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혹은 뭐 남원, 장수, 우리는 각각의 고유의 사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마다 사람이 모이고 학습하고 성장해서 관계로 축적되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하나의 그 예시로 제가 지역의 평생학습관과 아동 청소년들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연결하는 그런 연계체계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이건 지금 각각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평생학습센터에서 같이 엮어서 공간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 배움이 뿌리내려 일상의 삶들과 가치 있게 만남으로 학습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마을, 지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광명시 평생학습관에
개관을 기념해서 만들었던 시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운동이 되게 하라. 봄꽃이 피어나듯 바람이 불듯 소리 없이 곡식이 있듯 변화가 호련히 찾아오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한국인들의 우수성을 보여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찬스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이고 공주대학교 교수인 우리 양병창 교수께서요, 이 사항을 서울시와 또 공주대학교를 갖다가 홍보해주는 그러한 기회를 살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비대면 사회와 근거리 학습권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남원시청 강승원 주무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지정 토론을 맡은 남원시청 강승원 주무관입니다. 네, 비대면 사회와 근거리 학습권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강의 서두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새로운 전환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한 평생교육의 도전으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생활권 평생학습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비대면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고 관계 형성 및 축적 그리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공간을 만남과 배움의 사회적 공간으로 재생산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둔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활용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남원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평생교육 현장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평생교육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크게 변한 건 없다. 그걸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정말 기가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변화의 속도는 정말 더딥니다. 더디다 보니 특히 올해 같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원시의 경우 이번 평생교육 위기를 크게 4가지 방식으로 평생학습 채널을 다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로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습 매니저 중심의 소규모 자기주도적 유연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수업과 학습 동아리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을 연계한 블렌디드 학습 방식을 하반기부터는 채택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부터 자격증 온라인 교실을 운영하여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그리고 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저희 남원시는 위기 모면을 하였고 단기적인 성과로만 본다면 평생교육 위기 극복 사례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까지는 정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 발표자님의 생활권에서 근거리 학습권 실천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특히 현재와 같은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평생교육의 큰 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2018년부터 전북형 행복학습센터를 전 지자체에서 매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현장에서 직접 행복학습센터를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결과 학습 매니저 중심으로 그 지역, 그 마을에 맞게 일상 속에서 학습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초창기 2월, 3월 그 초창기 가장 심했던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저희 남원시 19개 마을에서
학습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걸 보았고, 현재도 지금 원래 10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좀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대면 사회에서 마을 단위의 근거리 학습권 실천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야 함을 몸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생활권에서 근거리 학습권이 실천되려면 이렇게 단순히 양적으로 이렇게 확대만 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거리 학습권의 좋은 사례인 지금 현재 행복학습센터의 경우에도 학습 주체가 자기주도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거의 그 노령층, 고령층의 그런 수강생과 역량과 경험이 아직은 부족한 학습 매니저, 그 매니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 없이는 앞으로 행복학습센터가 지역에 뿌리 내려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과 이것을 논의할 준비가 덜 된 이 자리에서 뭔가 좋은 묘수가 생기긴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표자님과 같은 전문가 집단과 저희 현장 실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님께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한 평생교육 현장 실무자들에게 앞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언과 근거리 학습권 실천 방안 등에 대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주제 발표와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양병찬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평생학습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더불어서 지자체의 조건 정비에 대한 책무,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위기가 찬스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뉴노멀 시대의 문해교육입니다. 영남대학교 허준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허주현입니다.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 문해교육인데요. 아마도 이제 평생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면서도 지금 상황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뉴노멀이라는 말을 이제 붙였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문해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라기보다는 새롭게 맞이하는 낯선 일상 속에서 문해교육의 어떤 본질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낯설죠. 다들 낯설 겁니다. 지금 발표는 예전처럼 하는데 앞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 화면으로 저희를 보고 계시는 굉장히 이런 낯선 일상들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데요. 아마 문해학습자들은 이러한 일상조차도 낯선 일상조차도 문해학습 현장에서 맞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문해교육 풍경은 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문해학습자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현재 문해학습자들은 어떤 상황일까를 조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문해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양병찬 교수님께서도 그 진천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나요? 그렇죠? 진천에서
줌을 활용해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학습자들이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매번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던 시화전을 이제 온라인으로 했죠. 온라인으로 그 시를 같이 공유하고 또 시상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그 학습 꾸러미를 만들어서 학습자들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관련된 학습 자료라든가 이런 거 문구류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했는데 우리 저기 문해학습자분들도 집에 계시니까 이런 공부해야 될 것들 방역용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아마도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기획해서 하신 것 같아요. 양평군에 굉장히 재미난 사례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라든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문해교재 형태로 좀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잠깐 또 이제 다른 데다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양평군에서는 또 이렇게 1:1 면담식 이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부고요. 대부분 이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문해교원 연수나 이런 데 갈 때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많은 기관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더라도 이게 전화로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서 어떤 유튜브 동영상 만든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해교실은 문을 닫았다. 특히나 경로당 문해교육들은 또 이 노인분들이 위험 군에 있는 연령대이시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도대체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떤가라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요.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 미국의 자료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해교육 관련된 그 비영리 기관 그다음에 이런 지역 자치단체였던 기관들에서 이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지역에서 물론 이게 표집 조사를 이제 한 겁니다. 현재 문해교육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그 미국의 문해교육과 우리나라 문해교육은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 문해교육은 노인 중심의 어떤 문해교육이라면 미국의 문해교육은 좀 경제 인구, 어쨌든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은 이제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어떤 문해교육 기관에서 왓츠앱이나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문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조사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메일로 한다든가 전화를 활용한다든가 등등의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키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 보고서에 이제 담겨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많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이나 아니면 중등교육, 초등교육에서 줌이나 구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화상 그 툴들이 문해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뉴욕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뉴욕시의 문해교육 기관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대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80% 넘는 기관들이 줌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니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문해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문해교육 기관에서 이미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오히려 제가 어제 그 학생이랑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봤더니 1학기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너무 잘 돼서 다시 학교 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새로운 그런 그 비대면 상황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문해교육 현장은 지금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해 학습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한번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2019년에 서울시 자료긴 합니다. 서울시에서 문해학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랬을 때 문해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공간은 문해교육기관, 문해교육 전문기관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문해학습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집중적으로 문해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걸 거꾸로 우리가 살펴보면 문해교육은 교실 중심의 문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이 그 문해교육 그러니까 교실 중심의 그리고 집합교육이 문해학습에 얼마나 부적합할 수 있는가라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교실 중심의 전통적인 집합교육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또 서울시 조사에서 문해학습자들에게 그 교실 공간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70% 넘는 분이 도움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우리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교실 공간이 닫힌 상황에서 문해학습자들은 철저하게 평생학습에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 이 데이터와 지금의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데이터는 서울시 문해학습자 중에 스마트폰 활용 능력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70% 정도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활용 능력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것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자, 카카오톡 보내기 그래도 85% 정도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사진, 동영상 찍기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뭐 계산기 이 정도는 하고 계신데 그 외의 것들 인터넷 검색하기 또는 앱 어플리케이션 깔기, 활용하기 등에 대해서는 거의 소지하고 있는 비율에 비하면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는 이미 그 디지털 기기들은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9년도에 정보문해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 문해학습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문해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준인데요. 보통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한 4수준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 조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해학습자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4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4수준만 한번 보시면 초등 1단계는 19.5%, 초등 2단계는 4수준 17.3%, 초등 3단계 우리 문해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14.2%, 중학과정은 39.6%. 자, 그럼 80% 이상의 문해학습자분들이 기본적인 정보문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 데이터만 보면 굳이 뭐 다른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다양한 비대면 교육이 일반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해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각성들을 조금 이제 문해교육 분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문해학습자들이 처한 상황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리하는 겁니다. 배움의 공간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공간, 교실의 공간에서 했는데 이 공간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 교수법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해학습자들은 이 비대면 형식의 새로운 수업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문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학습자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고립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70% 이상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학습자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분들이 문해교사분들이었고 문해교육 기관이었다는 거예요. 70% 정도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양병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집합교육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효율적이죠. 이때 효율적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기엔 효율적이지만 실제 이분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방식인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문해학습제의 변화 중에 하나는 한 교실에서도 학습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학습 수준의 편차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과 처음 가나다를 배우는 분의 능력 차이는 한 교실에 있어도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 교실에다 같이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집에 가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 이제는 코로나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이런 문해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밀착형, 그다음에 소규모의 그런 교육들이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습자 수준에 맞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는 성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심하게 보지 못했던 그런 학습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진은 유네스코에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해교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자, 그걸 통해서 문해교수법과 문해학습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문해학습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특히나 성인 문해학습자들은 많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지만 신경생리학적 퇴행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자학습이라는 것이 고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어떤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생리학적 퇴행을 또 겪고 있고 또 고도의 어떤 연습이, 또 반복적 연습이 필요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런 문해학습자들의 문해 능력 향상의 요구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교실에서만 공부한다고 해서 이 문해학습자분들이 충분한 문해 능력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높은 수준의 문해 능력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작 문해학습자들은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교실에 있고 집에 가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저는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생긴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학교 교육에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을 반복 학습을 하는데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해학습자분들은 여전히 연필로만 쓰는 방식의 수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디지털 문해에 대한 거죠. 당연히 어쨌든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려면 능력들이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는 지금 미국에서 이런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갖는 어려움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인터넷 접속이나 이런 것도 어렵다,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어렵다, 학습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교수자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교수자들도 이 상황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 현장에서도 보면 이런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 방식으로 학습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필요한 디지털 문해 능력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문해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들도 고령화되고 있고, 그 점에서는 이게 디지털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세대 간의 어떤 차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디지털 문해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 문해교사는 그럼 어떤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보면, 물론 학습자 전문가이기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노인 학습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노인 전문성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읽고 쓰기가 단순하게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어떤 사고 능력을 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읽기 쓰기에 대한 전문성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문해 현장에 계신 분을 이제 모시고 저희 학생들 이제 특강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럼 현재 그 문해 학습 그 교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낯선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길을 찾기 위한 어떤 창조자이자 활동가로서의 어떤 문해 교수의 능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 학습자들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해 교사분들,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분들도 지금 낯선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가 되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서로 간의 어떤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예, 그 공동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이런 것이 전 연대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길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넓고 그리고 깊게 만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적극적 사회적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예. 이건 뭐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쪽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유연한 접근들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경기도의 어떤 문해교육 기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로도 가르치고 유튜브도 만들고 하셨는데 그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하잖아요. 거기서 예, 그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지원비 강사비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예, 이미 그 학교교육에서는 3월달에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는데 문해교육은 왜 그렇게 평생교육이 유연하고 개방된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경직되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들이 필요한 영역이고 특히나 문해교육 쪽은 더더욱더 어떤 그 새로운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끝맺은 말을 뭘로 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읽은 그림책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쓴 그림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무게와 몸의 무게가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예, 그 새들이 살고 있는 두 섬에 새들이 이렇게 두 집단이 살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섬이 이제 가라앉을 수 있어서 둘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우체부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 마음이 이게 덜어지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옆 마을로 보내고 여기서도 편지를 써서 옆 마을로 보내면 마음의 무게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예, 몸무게도 줄어들고 굉장히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느 날 우체부가 사라졌어요. 뉴노멀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새 무게들이 점점 마음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무거워져서 이 섬이 가라앉는 예, 그래서 위기에 이제 봉착돼 있는 거 예, 그런 어떤 예,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문해교육을 포함해서 평생교육이 그렇게 마음의 무게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어떤 그 위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망간 또는 사라진 그 새를 찾아오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저는 결국은 다시 어떤 그 양명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육의 본질, 특히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문해교육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그리고 문해학습자들이 원래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으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 함으로써 그런 요구들을 충분히 그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문제들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길을 서로 간의 마음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다시금 우리가 문해교육에 대한 본질 그리고 문해학습자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되돌아가도록 예,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문화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허준 교수님께서 문해교육의 풍경과 문해학습자들의 실태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연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가게 되면 조금은 느릴지 몰라도 멀리 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이고 평생 학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뉴노멀 시대의 문해 교육에 대해서 토론은 김제시청 김은혜 주무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제시청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은혜입니다. 오늘 성인문해 교육에 깊은 관심과 많은 연구 성과가 있는 허준 교수님께 오늘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현장에서의 문해 교육의 작은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교육 전반에 걸친 충격파는 정말 말로 하기 어렵고 또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정말 그 충격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산업과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의 일상을 온통 뒤흔들어 놨었는데요. 성인문해 교육의 경우에도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바로 넉다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인문해 학습자들의 배움의 열망은 정말 너무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교육만은 중단할 수 없었기에 각 현장에 있는 문해교육 기관에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또 혹은 학습 꾸러미 배부와 또 찾아가는 가정 방문형 교육 등이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했던 면대면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 온라인 강의도 하고 또 유선으로 전화로 직접 지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해 학습자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할 때만 해도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냥 저희가 잠깐 지나가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과 문해교육시설의 폐쇄와 재개장을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스러움과 또 새로운 준비 과정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 꼭 마치 한번 스파링 한번 못 해보고 링 위로 올라가서 이제 글러브를 처음 낀 권투 선수처럼 막 허공에 어퍼컷을 날리는 것 같았어요. 코로나를 넘어서 열심히 저희가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또 누구를 위해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깊게 고민하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폭풍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우리들 대부분이 사는 세상이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말했는데요. 성인문해 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 전반에 걸친 학습의 변화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이 처해 있는 문해 학습의 현장은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2017년도 성인문해 능력 조사와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 비문해 인구가 약 2배 이상 많고 또 문해교육을 필요로 한 농촌 지역 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환경은 더 열악하고 또 그에 비해 수요는 더 많은 것이죠. 특히 성인문해 교육에 참여하는 비문해 학습자들이 학습 지원을 받는 통로가 방금 전 허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실인데요. 코로나19로 갑자기 중단된 문해교육이 단순히 한글 교육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매개체가 끊긴 것 같은 그런 아무 절망감에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그동안 연구 성과도 있고 많은 연구를 해주신 우리 허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여러 내용들을 현장에 있는 문해교육 담당자로서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규모의 축소와 생활 밀착화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 성인문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보면 2022년도까지 성인문해 학습자 67만 명을 교육을 목표로 문해 교육 참여 학습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문해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의 질적 관리에 따른 정책도 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실 인원 축소보다는 저희 현장에서는 소그룹 모둠 활동형 문해교실 운영으로 전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침 그렇지 않아도 저희 김제시에서는 내년도 사업 방향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을 감안하여서 코로나가 지속되었을 때 문해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소그룹형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문해학습자가 좀 더 생활 밀착형 체험형 교육도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룹형 교육을 진행하면서 미션 수행형 단위 학습 과제를 부여하고 그걸 수행하면서 교육 문해 학습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 코로나가 또 재유행 시에 문해교육 시설이 중단되거나 프로그램이 또 멈췄을 때 그룹형 과외 형태로 개별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과 문해 영역의 확대, 디지털 문해 교육에 관해서는 세 번째 그간 면대면 집합 교육에서 비대면이나 온라인 교육 또 혹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교육 현장에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비대면 교육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다 보니까 많은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문해보다는 먼저 교수자를 위한 문해 강의 스킬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던가 또 광역단위 문해교육센터에서 교원 연수를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서울형 디지털 문해학습장 활용 예를 들어보면 디지털 문맹 해소와 체험을 위해서 디지털 문해 강사를 양성하고 체험장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도 저희 지역에도 이 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면 학습의 실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활동가로서의 교사 그리고 연대 방안은요. 문해교사가 그동안 봉사자나 자원활동가로 인식되어 전문 교육자가 아닌 봉사자나 자원활동가로 인식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하고 문해학습자의 특성상 문해학습자의 삶 깊숙이 개입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이고 또 세상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문해교육 교사에게 조금 더 깊고 상담까지 가능할 수 있는 컨설팅 기능의 교원 연수도 같이 진행하면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문해 학습자 또한 경계를 넘어서 연대하는 것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비문해 학습자를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으로 인식해서 복지 분야에서 투입되고 있는 노년기 다양한 지원 사업하고 연계한다면 조금 더 저희가 문해교육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사회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적극적인 사회 지원 체제에 해당하는데 마침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덕구 의원님께서 문해교육 예산 중에 교육부 예산 중에 문해교육 예산이 1%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문해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습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약간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2021년도에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18.1%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도 문해교육
예산은 올해 49억에서 내년도 59억으로 2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증액을 보면 내년도에 다양한 문해교육 수업의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많은 비문해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고무적인 일로 기대가 됩니다. 해왔던 일을 바꾸고 변화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 같은 포럼과 같이 문해교육을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문해학습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코로나 위기도 평생학습과 함께 극복하고 시도한다면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은혜 주무관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그야말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을 보안관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국무총리상까지도 수상을 한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주제는 온라인 학습 공동체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갖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세 주제를 갖다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근거리 학습권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뉴노멀 시대의 문해교육의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학습 공동체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숭례문학당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숭례문학당의 신기수 대표입니다. 저희는 서울의 숭례문 앞에 있는 학습 공동체고요. 저희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전과 이후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008년 11월부터인데요. 원래 12년 차가 되고요. 중간에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RWS 인스티튜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게 너무 기능적인 접근인 것 같아서 그냥 숭례문 앞에 있어서 그냥 숭례문 학당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주로 학습 모임하고 행사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회사다 보니까 이 그 운영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력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자부담으로 참여하시는 개인들이 많고요. 또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북콘서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도서관이나 교육청 그다음에 뭐 지자체나 이런 곳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서도 함께 읽기나 함께 쓰기 같은 모임 강좌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많이 의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회사 운영, 학당 운영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나름의 또 방법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지고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80에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 참여하는 인원은 한 500명 정도고요. 근데 이제 평생학습센터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 비하면 뭐 너무 작은 인원이긴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학습에 대한 열이나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전체 회원들은
한 8,000명 정도 현재 되고요. 일일 한 300명 정도가 그냥 홈페이지 기준으로 참여를 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 모임은 주로 읽기 모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 모임, 그 다음에 글쓰기 모임, 그 다음에 문화 기타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저희가 이제 공부만 하는 모임만 하다 보니까 몸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것도 너무 못 챙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좋지만 운동도 같이 좀 해보자 해서 운동 모임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주부님들이 많으신데요.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좋겠다 해서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토론하고 글쓰기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거는 읽기 모임이나 쓰기 모임이 기존에 이제 모여서 하는 거에서 카카오톡이나 그다음에 온라인 카페를 통해 가지고 하는 어떤 온라인 모임으로 대거 많이 이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읽기 모임, 쓰기 모임, 운동 모임. 운동은 뭐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따로 각자가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제 집에서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같이 뭐 요가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컨셉이 따로 또 같이입니다. 이제 각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함께 읽기인가? 저희가 책을 첫 책으로 낸 게 이젠 함께 읽기다라는 책인데요. 이제 독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습 공동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독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서라는 행위가 혼자서 읽는 게 아니라 함께 읽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제 토론을 중심으로 학습 공동체 꾸려가는 얘기를 이제 담았습니다. 근데 함께 읽기가 왜 중요한지는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분량이나 어려운 책들도 같이 읽으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평생 학습처럼 꾸준하게 계속해야 되는데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함께 읽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혼자 하는 독서가 어떤 지식의 축적이나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강화시키는 독서로 매몰될 우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좀 어떤 소통이나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으로 각자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함께 읽기, 토론의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삶의 경험이나 또 인생관, 가치관을 나누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함께 읽기의 자리다. 함께 공부하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기본 토론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토론을 하는 거는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한 10명 내외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함께 읽기를 해보자. 그리고 함께 읽는 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읽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배운다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쓰는 거는 다독, 그 다음에 다상량, 다작인데 많이 써봐야 되는 거는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함께 써보는 어떤 함께 쓰기로 좀 전환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쓰기를 하다가 이제 함께 운동하기 이렇게 영역이 점차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좀 구체적인 모임은 뒤에 가서 조금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낸 책이 한 15권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쓴 건 아니고요. 뭐 적게는 2사람, 많게는 한 20여 명 정도가 전부 다가 공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혼자가 쓴 거는 문학은 노래다라는 책 하나고요. 나머지는 전부 뭐 4명이나 3명, 그리고 뭐 책으로 다시 살다, 그 다음에 글쓰기로 날 찾다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각자의 어떤 독서 경험이나 글쓰기 경험을 나누는 것들을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함께 걷기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걷기라는 모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담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은퇴자의 공부법하고 아빠 행복회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뒤늦게 공부를 저희 학당에 와서 하셔서 자신이 어떻게 삶에 좀 변화를 이루었는지 공부를 하게 됐는지를 쓴 책입니다.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100일 글쓰기 곰사람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습관이 변하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한 100일 정도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 글쓰기, 곰이 사람이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책으로 통하는 아이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회사긴 한데 재능 기부로 저희가 한 8년째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한 100명 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매주 일요일 날 하고 있는데 이런 학습의 경험들을 모아 가지고 책을 낸 책입니다. 책으로 통하는 아이들. 예. 저희가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독서 토론 리더 양성 과정인데요. 리더는 기본적으로 독서 모임,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역할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양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학당에서는 한 40기 정도 지금 매 기수에 한 12명, 10명 정도니까 한 500여 명 정도 양성을 그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청에 한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을 때는 한 200명 정도가 참여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독서 토론 아카데미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과정이 한 8주차 정도 되는데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 4회차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하고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4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뭐 도봉구나 김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하고 그다음에 교사 연수하는 이제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권은 뭐 웬만한 데는 다 이제 같이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한번 종합을 해 보니까 저희가 2010년 부터 한 연인원으로 한 6,000명 이상 육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6,000개 정도의 독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자를 양성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되게 조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학당에서 처음으로 좀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독서 지도사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조금 없었었거든요. 모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읽기 모임이 있고요. 뭐 고전, 에세이, 뭐 소설, 뭐 심리 이렇게 다양한 북클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론 모임. 저희 토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경쟁 토론이고요. 그다음에 글쓰기 모임 같은 경우에도 뭐 백일 글쓰기나 그다음에 필사 모임, 그다음에 뭐 시필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서평 쓰기 모임 같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운동 모임 있고요. 저희는 강의보다는 토론과 글쓰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토론은 어떤 독서나 어떤 강의보다는 큰 이제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고의 확장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토론만으로는 생각이 조금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언어로, 자신만의 언어로 좀 정리하는 글쓰기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를 조금 살펴보면 40, 50대 주부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조금 익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성북구청에서 하는 독서토론 아카데미의 모습이고요. 저희 온라인 학습 사례를 모임 사례를 보면은 뭐 두꺼운 책 같은 경우에 토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뭐 20권 정도가 되죠. 그다음에 뭐 코스모스나 이런 원서 읽기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금강경이나 이런 총균세 이런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 함께 쓰기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 단톡방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상시 교류를 하고요. 별도의 플랫폼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교육 트렌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독서 동아리 리더가 이제 코치의 역할을 하고요. 이 코치가 도서 추천이나 학습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학습 매니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자와 그다음 책이 있습니다. 정해진 어떤 분량에 대한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과정 중에 발췌나 단상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간단히 사례 살펴보면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매일 일정한 범위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감 시간까지
단상을 등록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진도 체크리스트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 1대1로 맞춤 케어를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문장 찾기 이런 미션도 진행하고요. 코치의 역할은 학습 스케줄을 제공하고 이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발췌와 단상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긴장감과 책임감을 부여해 가지고 다른 참여한 사람들에게 좀 학습 의욕을 꺾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멀리에서 또 참여를 가능하다는 거고요. 모바일로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학습자에 따라 가지고 집중도가 좀 분산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조금 한계인 것 같은데요. 예,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좀 융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비대면 활동 같은 경우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죠. 이제 학습 코치가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력을 갖게, 애정을 갖고 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회원들 각자가 짝지를 서로 만들어주게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학습 공동체 사례에 대해서 신기수 대표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숭례문학당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전주시 평생학습관 김사면 주무관께서 토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사면입니다. 일단 민간 영역 부분에서 온라인 학습 공동체 사례를 발표해 주신 숭례문학당 신기수 대표님의 강의를 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온라인 평생교육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2020년 평생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삶이 도래되어서 지금 저희가 재택 온라인 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비대면 사회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평생교육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기인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교육이라든지 정치, 문화 전 분야에서 변화가 지금 엄청 크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교육 환경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영역에서 온라인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학습 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집단인데 이 구성원들이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해결 방안을 학습 네트워크라는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웹을 기반으로 한 구축한 가상 공간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이 모여서 서로 공동체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학습 공동체에서는 학습자들이 자발적인 의지와 관심으로 학습을 전제를 해가지고 협동 학습을 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공동체가 전혀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원격적 특성과 다중 상호작용성과 멀티미디어적인 특성들을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학습 공동체가 그 전에
대면 학습 공동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포함해서 온라인 학습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제 이런 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동시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걸 추후에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보기 기능으로 해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학습에 기반한 학습 체제의 도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순 보완이나 일시적 대체 개념이 아닌 대안적 관점에서 보편 접근적이고 질적 향상성이고 사회적 가치 확산이고 학습의 다양성이라는 평생교육 방향성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교육, 평생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배움을 위한 공간을 이제 가상의 공간에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대학 같은 것을 운영을 할 때 이 교육 컨텐츠들을 배움을 위한 공간이라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거기에 다 탑재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라는 게 한계가 또 있습니다. 왜?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공개로 좀 전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한다면 전체 공개로 전환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데이터들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아까 신기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튜터와 코치들의 역할들은 객관적 상황 판단이나 관련 자료 제공이나 문제 발견 의제 설정이나 학습 스케줄 제공 및 관리들을 하는데 공공 영역에서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한 평생교육사의 역할들은 일단은 교사의 역할도 있고 코치의 역할도 있고 상담자의 역할도 있고 후원자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평생교육사는 지금과 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할 때도 이 인터넷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일단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홍보하는 일도 평생교육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학습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소스를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학습자를 위한 학습 컨설팅, 학습 지원, 성인문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습 꾸러미를 배달을 해서 온라인으로 그걸 보고 수업을 따라하게끔 유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온라인을 계속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온라인 이후에 학습에 대한 그 부분에 디지털로 접근 못하는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도 이 평생교육사가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평생교육과 코로나19 상황의 평생교육과 코로나19 이후의 평생교육을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의 평생교육은 대면교육이나 체험교육으로 주가 되었다면 이제 코로나19 상황의 평생교육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다양한 실험과 변화를 꾀해서 비대면 교육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줌이나 유튜브나 구글 클래스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자들에게 그 학습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상반기에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 자체가 미비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준비 단계까지는 들어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일상적 위기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하반기에는 학습을 통한 새로운 학습 경험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렇게 행사들이 또 진행되고 학습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실무자 대상으로 줌이나 유튜브 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시켰고 이걸 통해서 기관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줌이나 유튜브로 제공을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양성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줌 강사로 파견을 했고요.
뉴딜 정책으로 전주에서는 이 사업을 희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아까 양병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강사들의 생계형 의 곤란한 점을 이 부분에서 좀 해결했던 것으로 전주시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교육으로 함으로써 또 장점이 있는데요. 민주시민 교육이나 인권 교육이나 기후변화 교육 같은 부분들은 실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때 사람들이 많이 좀 꺼려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을 함으로써 장점이 생긴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점을 온라인 수업의 강점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시스템과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스템을 단순 보완적이나 일시적 대처 개념이 아닌 좀 더 제한적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세상에 대응한 미래교육 방향도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9개 평생학습 도시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6분, 3분의 발표자와 3분의 토론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발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렸는데요. 3분에게 공의, 주제와 관련해서 듣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2분 범위 내에서 좀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양병찬 교수님께서 주제와 관련해서 2분 정도 요약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비대면 사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뭐 관행적인 그런 온택트 또 온라인 기반의 학습이라는 그런 방향은 앞으로 계속 가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대면의 평생학습을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과제이고 특히 이제 지방 정부들은 그것을 위한 조건 정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학습관을 하나 짓고서 모든 프로그램 거기에서 다 운영하는 그런 식, 문화센터를 대체하는 그런 방식과 또 아카데미, 뭐 단체장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뭐 한 해 뭐 20회 혹은 뭐 40회 아카데미를 하면서 200명, 300명씩 이렇게 모이는 대중 강연을 하는 것, 이런 관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내용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새로 생겼다는 것은 이제 전주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고, 저희도 그 동안은 이제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학습자가 많이 오는 프로그램에 강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재적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생교육의 내용을 좀 다원화하고 또 질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 이 현재 기회 요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습자 수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평가하던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 또 더 다양한 학습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양질 전환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걸 위해서 두 번째 방향의 말씀이 좀 안정적 지원을 위한 그 지자체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평생교육사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계속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부 중심이 아니고 읍면에 전달 체계를 좀 안정적으로 갖춰가고 거기에서 작은 프로그램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축적되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에서 소외됐던 그런 면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여러 뭐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 이제 대면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제가 졌지 않습니까? 그때 작은 배움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습자를 계속 늘리는 개념이 아니고 학습의 소집단들을 어떻게 다양하고 또 팽창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양질 전환의 핵심일 겁니다. 학습 동아리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다 지자체마다 없는 곳이 없고요. 그런데 좀 더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더 다양한 학습 집단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이 내용의 다양화와 또 지속성과 또 관계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태계를 만드는 평생교육 실천 또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의 전개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좀 자신 있게 더 많은 학습자가 아니고 더 다양한 학습자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하는 것, 이런 체계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교수님이 아까 발표하면서 3분을 남겼는데요. 이번에 다 쓰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허준 교수님께서, 교수님은 딱 2분 남았거든요. 2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발표에서는 현재의 그 문해학습자들의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심에 분명하다. 그리고 현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생활 밀착형, 그다음에 학습 규모의 축소,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의 활용이라든가 디지털 문해 역량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김은혜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이미 여러 가지 답을 찾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의미 있게 이제 들었던 그 김은혜 선생님 발표 중에서 교실 인원 축소보다는 속으로 모둠 활동형 문해 교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현장의 어떤 그 상황들을 잘 반영해서 길을 찾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해학습자들의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복합적일 수 있거든요. 노인 학습자인가 장애인 학습자인가에 따라서도 그 요구들이 다양할 수도 있고, 그 점에서 그 언택트 상황에서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어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맞춤형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습자 수준에 맞게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구, 예를 들면 또 그 많은 학습자들이 그 학교에 나오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같은 동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해 교육의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이런 문해 학습자들의 요구들의 토대를 둔 적절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그 김인현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의 어떤 요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해 교육이 그동안 그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강제되고 있는 그 비대면 방식의 어떤 교육을, 기존의 문해 교육이 갖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립된 학습자의 어떤 문제라든가 반복적 학습의 어려움,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또는 또 창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온라인 학습 공동체 사례에 대해서 숭례문학단 대표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학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저희는 뭐 외부 지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어떤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압박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수요자들이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건가에 대한 어떤 치열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에서 원하는 거하고 또 저희 학당 유료 프로그램을 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니즈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결론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학당 운영하면서 든 생각이 취미처럼 그다음에 공부가 취미처럼 이거를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에 다니지만 사람들이 이게 어떤 제2의 어떤 중고 집단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매일매일 뭔가를 학습을 하는 거. 그게 온라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평생학습에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전체적인 주제가 비대면 평생 교육의 혁신입니다. 사실은 이제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방법에 대한 혁신들이 이야기됐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방법에 대한 것보다도 주체인 어떤 담당자들의 어떤 마인드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주제 발표를 하셨고 특히 이제 실시간 중계라고 하는 어떤 부담도 있었는데요. 발표와 토론해 주신 6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전라북도 평생교육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